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단행합니다. 목요일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가 성공적으로 론칭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유튜브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 개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르면 내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수석까지 중요 자리가 많이 바뀔 것 같다.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입니다. 지난번인가요? 제가 그 기억을 하기로 장하성 실장 교체 때만 해도 올해 3, 4월 정도 청와대 개편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 이게 좀 시기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일각이 좀 오히려 더 늦었다. 연말 상황이랄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개편 시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 할 때 하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예상하기는 3, 4월 정도는 예상을 했었던 건데 오히려 이제 청와대 기강 회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국정 지지율이 계속 빠져서 뭔가 분위기 쇄신을 통한 그 돌파구말에 좀 필요했던 시점이었었고요. 또 10일 날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그날에 공교롭게도 문정부 출범한 지 만 20개월째 되는 해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니까 60개월이 총 풀로 할 수 있는 건데 정확히 3분의 1이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그러네. 상징적으로 집권 3년차를 시작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좀 있고요. 예. 또 통상 그 청와대 비서진들이 피로감이 굉장히 강도가 높은 데라서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가 교체 주기인데 오히려 또 다소 늦은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다 감안해 볼 때 이번 비서진 개편 시기는 아마 그래도 할 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할 때 하는 것 같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하기야 그 지난 연말부터 이어져 오는 이쪽 상황을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조기 개편이 불가피한 걸로 보입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무산되고 북미 2차 회담이 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제 상황이나 민생 문제가 악화되면서 민심이 좀 이반되는 게 이제 지지율의 이제 계속적인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김태우 전 수사관 사건에서 봤듯이 이 청와대 기강회의라든지 관리 부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분위기 전환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실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청와대가 워낙에 이제 피로감이 높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청와대가 지난 1년 반 이상 이 기간처럼 그렇게 청와대 주도로 국정을 운영하면 훨씬 더 피로감은 누적돼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 이제 2기 비서진이 개편이 되면 좀 국정 운영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좀 정부로 많이 옮겨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청와대가 안게 되는 부담도 훨씬 덜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기 비서진들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을 쭉 보면 일단은 큰 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문 인사들, 좀 최측근 인사들로 많이 배치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보셨을 때 일각에서는 좀 협치를 위해선 탕평 인사를 좀 배치했으면 좋지 않았겠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문 대통령 의중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거나 기계적인 탕평보다는 실제 국정을 운영하는 데 동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인사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의 의중을 잘 알고 국정 장악력을 가질 수 있는 친문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최근에 그 야당의 정치 공세가 지난 한 해 되돌아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있었던가요? 아마 무슨 분란 하여튼 그 끊이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듭되는 야당의 공세에도 효율적으로 좀 차단을 하고 또 두 사람이 이제 거론되는 분들이 그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이 예. 삼선 의원 출신이라서 국회를 잘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국회하고 좀 그 이전에 그 한병도 수석이 좀 일정한 한계를 좀 보였었는데 그런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입법, 개혁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 풀어가고 그래서 후반기 집권 3년차 국정 동력을 좀 우리 청와대 중심으로 좀, 아니, 청와대 중심이라는 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대로 좀 가져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좀 후보군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꽤 오래 자리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네. 교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민 주중대사 가장 유력한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친문 좌장이죠. 네. 집권 3년차 2기 청와대를 이끌 비서실장 어떤 분이 와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근데 이제 역대 정부 통상 인사 의 스타일을 보면 초기에는 탕평 인사,
중기에는 쇄신 인사, 그다음에 이제 말기가 되면 이제 임기 말로 가면서 레임덕 상황이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최측근 인사로 소위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왔던 건데, 지금 사실은 초기에는 임종석 실장이 서울시 부시장 출신이고 문 대통령의 측근 그룹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약간의 탕평 인사 내지는 젊은 청와대를 표방하면서 예. 했던 인사인데, 오히려 아직 말기가 되기 전에 중기 쪽에 오는데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수석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예. 만약에 그 라인업으로 간다면 이거는 쇄신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오히려 최측근 소위 이제 친노 좌장이라고 불리우는 분을 실장으로 앉힌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임기 말에 볼 수 있는 친정 체제가 이렇게 구축되는 이런 거라서 쇄신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그렇게 될 경우 지금 굉장히 힘든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입법이나 이 그 사법개혁 좋지만 해도 야당하고의 협치나 협조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과연 이 야당과 협조가 제대로 될 것인가. 물론 이제 노영민 그 대사나 강기정 전 의원의 경우 삼선 의원이니까 국회를 잘 아시는 거이긴 한데, 좀 너무 측근 인사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이 오히려 야당하고 그 대화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럼 네. 쇄신 인사로 좀 적합하겠다 싶었던 인물은 있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국가 운영이 경제와 이제 대북 관계 안보 이 큰 두 축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대통령께서 경제에 관해서는 좀 잘 모르시고 관심도 이 안보나 대북 관계에 비해서는 좀 약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실 수 있는, 정말 경제하면 거의 대통령급에 준하는 그 상징성을 가진 경험도 많고 노련하시면서 또 이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나 해안을 가진, 좀 국민들이 저분 하면 경제 좀 믿어도 되겠다, 이런 상징성 정도를 가진 분이 비서실에 딱 그 앉아 계시는 게 국민들에게는 경제와 안보 이 두 부분이 골고루 가는구나, 균형되게, 이런 인상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노영민 대사가 국회에서 원내 수석 부대표도 하셨지만은 상임위 위원장을 그 국회 그 통상산업위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비교적 지식이 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앞선 그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어쨌든 대통령하고 가장 대화를 통해서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뭐 기계적이거나 형식적인 탕평보다는 그래도 뭔가 뜻을 제대로 읽어주고 대화할 수 있는 분이 비서실장 가는 게 좀 맞다 보고요. 예. 적어도 이제 이런 역할은 좀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비서실장이 좀 부족했다면 쓴소리라든지 직언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시중의 여론을 좀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야 되는데, 뭐 기존에 이제 그 대통령이 좀 선별적으로 여론을 좀 취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런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다음에 야권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런 역할만 좀 무난하게 해내면은 이게 뭐 친문이 됐던 뭐가 됐던 그건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중국 대사의 경력이 이제 뭐 플러스 요인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집권 3년 차기 때문에 시중의 여론을 들리려면 그동안 어떻게 좀 흐름이 이어왔는지를 쭉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과연 얼마나 좀 파악을 하고 있을지, 또 만약에 된다면 쉽게 비서실을 장악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국 수석이 아마 가장 관심사가 아닌가 네.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글쎄요,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야당의 강력한 요구를 지금 직면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런 요구에 마냥 요구를 받아들여서 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도 그 주장이 또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장 큰 이번 정권의 그 숙제 중에 하나가 사법개혁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 가지 축으로 법원개혁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또 하나는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인데, 이런 사법개혁을 계속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을 해 조국 수석을 처음에 이제 선임을 했던 거고,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또 절박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조국 수석을 이제 야권에서 흔들어 댔었고요. 또 근데 다행히 지난해 연말에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수석이 잘 선방을 한 셈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동력을 다시 얻었는데 이 동력을 가지고 사법 개혁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아마 의중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뭐 조국 수석도 엊그제도 페북에다가 그 국민들이 좀 도와달라고 올렸던 것도 바로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사법개혁 하나만큼은 내가 좀 마무리하고 나가겠다는 그 의중, 또 대통령도 그것만큼은 하라는 그런 의중이 좀 결합이 돼서 조국 수석은 이번 인사에서 약간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네. 뭐 대통령마다 인사 스타일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당의 공격 표적이 되고 있다 그러면 바로 조기에 정리를 하면서 그걸 아예 무산시켜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셨는데 저는 조국 수석에 관해서는 오히려 인사를 지금 할 시기가 됐다. 왜냐하면 지난번까지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출석 전까지는 계속 이제 야권에서 그 퇴진을 요구를 했을 때 인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밀려서 하는 인사가 되면 또 대통령에도 부담이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운영위원회 출석해서 뭐 본인이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보고 지금은 사실상 바꿔도 그게 야당에 밀려서 하는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적절한 시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사법개혁도 이미 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거기 꼭 앉아 계셔야 이것이 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은 안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야당하고 협의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요게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오히려 조국 수석이 저기 앉아 있는 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오셔서 조국 수석이 만들어 놓은 이 안을 관철시키는 역할은 다른 분이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스무스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 생각을 부분에 합니다.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진 교체 후에 또 개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개각 시기나 그 규모 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개각 시기 아마 소폭은 있을 것 같다는 건 뭐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었던 거고 특히 이제 총선이 이제 1년 정도 임박을 하면서 국회에서 들어오신 분들 4분 장관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 김영춘, 도정환 또 한 분이 김현미 장관까지요. 이 4분 정도는 이제 교체를 해줘야 본인들도 선거 준비할 시간을 좀 벌어주는 거고 또 청와대 참모진 개편하고 연장선상에서 국정 쇄신 인사를 통해 가지고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도 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뭐 어쨌든 나머지 이제 3분들 또 뭐 그 유은혜라든지 또 뭐 그 진선미 장관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놔두더라도 4분 정도는 소폭 개각을 통해서 인사쇄신을 좀 보여줄 것 필요성을 좀 아마 감안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현직 의원이신 분인데 만약에 네. 만약에 교체된다면 또 다시 현직 의원들을 또 이렇게 장관으로 현직 교체하는 게 맞다고 의원들이 보세요? 새로 임기를 시작하시기에는 그분들이 다음 내년 총선에 그렇죠. 출마를 안 예. 하신다면 모를까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예, 힘들 것 같고 이미 작년 가을쯤에 들어오신 유은혜, 진선미 두 장관의 경우에도 그때 맞습니다. 막 그 야당에서 확답을 하지 비판이 못했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지금 총선을 이유로 그 교체하기에는 총선까지 기간이 굉장히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유독 그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 있는 부서 예컨대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이 두 부처 관련한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니 그 잘 가던 기차도 막 탈선하고 물론 이제 누적된 그 뭐 예. 결함이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아마도 그런 이유로라도 그러니까 그게 오래돼서 저는 피로도가 있다기보다 그런 사건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피로도가 높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부분들은 교체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자, 합니다. 그리고 10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내외신 기자단을 상대로 신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죠. 저희들이 뭐
생중계 화면을 통해서 당시 생생하게 국민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올해도 뭐 여러 가지 형식과 내용 면에서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을 주로 말씀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크게는 이제 평화하고 아무래도 경제가 이제 방점을 둘 것 같고요. 이제 형식에서 보면 말씀하셨듯이 이번까지 이제 세 번째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셈이잖아요. 취임 100일까지 포함을 했어요. 예. 근데 작년에도 타운홀 미팅식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은 좀 한번 실험 삼아서 해봤다면 올해는 제대로 된 타운홀 미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타운홀 미팅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에 있을 때 지역의 그 공동체 현안을 풀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끼리 모여서 정말 격의 없이 어떤 형식도 없이 이제 하던 거에 출발을 했었는데 이게 미국 그 토론 문화를 정착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 부재하는 게 그 토론 문화 부재인데 이런 문화를 좀 확산하는 데 또 의미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자 신분일 때 그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때 한번 타운홀 미팅을 시도를 했었고 고통 분담을 국민들 앞에 호소를 했었는데 마침 호응을 돼서 저희들이 IMF를 조기에 졸업하는 또 그런 동력이 좀 됐었는데요. 어쨌든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평화하고 경제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예. 아마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난해와 달리 지지율도 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네. 상황이고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거기에 지금 또 청와대 내부 기관과 관련된 문제도 많이 네. 불거져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렇게 대통령이 기자들과 직접 직면을 하게 되면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건 뭐 자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국정 3년 차가 들어가면 그런 자신감, 모든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 꿰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계신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게 형식을 굉장히 지금 청와대에서 강조를 하는데 형식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기자회견을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취임 초에 소통을 표방했었던, 강조했었던 그런 거에 비하면 기자회견 형식을 통한 국민들하고의 직접 대화가 너무 없었어요. 지금 3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가 하면 반면에 해외 언론하고는 굉장히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 기자단들이 그런 점에서 좀 서운하고 불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서운하게 해서는 청와대 이뤄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주 만나서 형식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타운홀이 미팅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서서 하는 기자회견이 됐든 간에 이렇게 형식만 신경 쓰고 자주 안 하니까 이거 소통이 아니라 쇼통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자주 기자회견을 하시라. 지금 소통을 좀 사실은 늘려라. 네, 예. 우리가 이제 3년 차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국민들이 보아왔던 모습은 뭐냐면 신년에 기자회견하는 거, 그다음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 그거 3차례, 그다음에는 격주간 하는 왜 국무회의, 그다음에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A4 용지 들고 읽는 모습, 우리 과거 정권에서 익히 보아왔던 그 모습밖에 본 게 없어서 그렇다면 소통을 강조하고 표방했었던 대통령 치고는 조금 좀 민망하다. 그러니까 진현이 앞으로는 만약에 문재인 예. 대통령이라면 네. 제발 기자들 이 질문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의 가장 아픈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아무래도 시점에. 이제 청와대 그 기강회의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 제일 아프실 거고.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재명 지사 건이 지금은 좀 잠잠해졌는데 이재명 지사 건 그때 등장했을 때 같이 막 거론되던 이 아들 문제 건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그 제일 좀 그 아픈 부분이시겠죠. 뭐. 광화문 시대 공약 지난번에 예. 사실상 철회다 예, 이렇게 예. 이제 야당 쪽에서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사과가 있어야 된다까지 오늘도 지금 야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당연히 뭐 기자분들이 이제 질문할 것이고 대통령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저는 이제 실은 이게 정쟁거리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사과가 아니라 이건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문제지 이걸 가지고 사과라는 건 좀 어불성설이고 아마 거꾸로 청와대가 그 공약에 너무 의식해가지고 아마 그걸 강행했다면 아마 또 그에 따라서도 아마 비판을 했을 겁니다. 현실에도 안 맞는데 굳이 또 공사해가지고 뭐 시설 확장하고 아마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이제 견제하는 건 좋은데 정말 제대로 된 견제, 생산적인 비판을 해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 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얘기는 청와대 이전하는 이런 그 형식적인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그만큼 소통을 자주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주 만나고 뭐 어떤 자세로 만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만나 이런 내용이었던 거기 때문에 꼭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대통령께서 그런 광화문 시대 취지에 걸맞게끔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가지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사과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언론과 또 시민들과 자주 소통하라. 아니 그런 근데 얘기로 좀 그게 정리가 저는 되네요. 그 공약 나왔을 때 예. 저 분명히 안 지켜질 공약인데 왜 하시나. 그다음에 청와대 계셨었잖아요. 민정수석으로 예. 비서실장으로 계셨던 분이 왜 지킬 수 없는 공약을 하실까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공약은 철회를 하시는데 야당이 공격하는 거는 철회하는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직접 국민께 진솔하게 이차저차한 이유로 하려고 했는데 이차저차한 이유로 좀 불가능하게 됐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좀 직접 하시는 게 좋았겠다. 유홍준 위원장 보러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네. 좀 해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튜브 방송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뭐 구독자가 내려올 때 보니까 49만 명이 넘었고요. 네. 조회수가 190만 회를 훌쩍 넘었습니다. 어휴, 거의 뭐 예. 200만 회에 육박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TV 홍카콜라는 훌쩍 뛰어넘은 것 같거든요. 네, 흥행 배경은 일단 어디에 있다고 보셨습니까? 일단 홍카콜라가 이 유시민 이사장을 불러냈다고 보고요. 지금 뭐 언론에서 계속 경주마 보도하듯이 하니까 이 조회수나 구독자 수는 계속 늘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지금 모양은 장외에서 두 분이 이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도가 지나치면 결국은 또 보수, 진보 양 진영 간의 극렬한 갈등, 대립 이런 걸로 점철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편으로는 흥미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려도 됩니다. 네. 지난번에 공개한 게 이제 알릴레오고요. 오늘은 이제 오전에 고칠레오라고요. 지난번에 노무현 재단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잘못된 그런 정보 뉴스에 대해서 시정을 하는 그런 걸 하겠다. 한 30분 정도가 분량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정계 복귀 관련 정치를 계속 할 건가? 아니다. 안 하겠다. 뭐 이런 언급이 구체적으로 할 거다.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뭐 여론조사에서도 1, 2위까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이제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가짜 뉴스를 바로잡겠다 그래서 고칠레오고 정부 정책을 제대로 알리겠다 그래서 알릴레오인데 이제 고칠레오에 출연을 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신이 대권에 나갈 거라는 이런 설이 잘못됐다 가짜 뉴스라는 것은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사전에 지금 예고된 걸 보면은 이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거취를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건데요. 아마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뭐 본인은 이제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이렇게 시각이 고정이 되면은 방송을 처음에 시작했던 본래 취지가 좀 훼손되기 때문에 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정말 잘못된 정책을 가짜 뉴스를 바로잡고 제대로 정책을 알리겠다는 그런 취지를 아마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서 아마 그런 저기를 할 것 같고요. 교육부하고 한국직업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조사한 설문조사에 보면은 우리나라 초등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직업을 물어봤는데 5위가 유튜버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모바일 서비스가 유튜브로 나타난 86%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유튜브가 우리 이제 생활 정치 속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진영의 논리만 계속 설파하다 보면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이제 갈등을 촉발하게 되고 정치는 토론을 통해서 이런 토론 문화가 성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튜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흐리게 될 때마다 돈으로 이제 수익이 연결되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낚시거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또 왜곡된 또 주장을 하는 이런 선전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냉정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기능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대변인, 진수희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